안녕하십니까. 동학문화해설사 여러분. 저는 동촌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소환도의 항일운동의 역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환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소환도는 남해안에 있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소환, 보길, 청산 지구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은 노하도의 동천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잠시 기항했다가 다시 10분 정도 더 가면은 보시다시피 소환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환항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소환도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소환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사도가 보입니다. 당사도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요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환도는 완도에 있는 265개 중에 하나의 섬인데 완도는 4개의 유인도와 10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도도 그 4개의 유인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길도와 그 다음에 보이는 청산도와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소환도의 지형을 보면은 장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섬이 2개였었는데 하나로 모래가 쌓여서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환도의 유래와 지명을 말씀드리면 소환도는 원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공도 정책이 시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도에 사람이 이후로 살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환도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소환도라는 의미는 섬 주민들이 워낙에 기계가 용맹해서 외부인들이 침범하면은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몰아내서 섬 주민들이 100세까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소환도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은 제주도 같은 곳에서 오는 배들이 비바람에 시달리다가 오는 중에 소환도 근해에 들면은 바람이 불지 않고 멎는 아주 안전한 곳이라 해서 소환도라고 붙여졌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환도라는 섬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태극기 섬입니다. 두 번째로 항일의 섬입니다. 세 번째로 해방의 섬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섬뜩한 별명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환도는 한국의 모스크바, 남해의 모스크바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환도는 빨갱이 섬이라는 이름까지 들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식적으로 소환도에 대해서 항일운동의 성진이, 항일운동의 메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말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환도에 도착하게 되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되면은 항구의 표지석이 보입니다. 그 항구 표지석에 보이는 것처럼 항일의 땅, 해방의 섬, 소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석을 세운 단체는 소환배달청년회입니다. 이 소환배달청년회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 뜻깊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환도는 한국의 모스크바, 남해의 모스크바, 빨갱이 섬을 포함해서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 과연 소환도가
어땠길래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완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당시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섬입니다. 무려 200회 이상 신문에 거론나타나고 거론되었습니다. 일제로서는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섬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 수완도 주민 6,000명 중 800명이 일제의 감시를 받는 불령 선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수완도 사람들이 감옥에 간 기간을 다 합치면 3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불을 덮지 않고 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섬에서 정부 건국훈장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22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89명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섬이 옛날부터 함경도, 북청, 부산의 동네와 함께 항일운동의 3대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수완도 항일운동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886년부터 해서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1922년 비밀결사 수위 증거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1927년 일제에 의해서 사립소관학교 강제 폐교될 때까지 다양한 항일운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완도 항일운동의 최초의 운동은 바로 수완도에 있는 맹선리에서 벌어진 외인 거주지 방화의 겁니다. 188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1883년에 한일 통상장장이라 해서 어업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전라도와 경상도, 그다음에 동해안, 함경도 이쪽 연안을 갖다 일본에 개방하는 그런 어떤 조약을 맺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 어민들이 합법을 가정해서 불법 어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주도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일본인들이 대부분 무기를 소지하고 걸핏하면 살상 행위를 일삼고 가축을 비롯해 각종 진물, 어획물 및 채수 등에 이르기까지 훔치거나 강탈하는 일이 기본이고 반나체 또는 전나체로 마을을 돌며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겁탈하는 등 풍기문란한 행위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수완도에서도 일본 어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완도에 어로 행위를 하고 있었던 맹선리의 일본인 거주지에 수완도 맹선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인 거주지를 집단적으로 불살라버리는 의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우리나라 침략의 어떤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어민들의 어떤 무도함을 수완도 맹선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거에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1886년 미국의 스쿠너선 앤더슨 선장의 어떤 증언과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의 불씨가 수완도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최초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사실 이 항일운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최초의 항일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뜻깊은 의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완도의 동학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전개되는 수완도의 항일운동은 이 동학의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에서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봉건사회와 식민지 체제에서 이런 어떤 생각과 반하는 각종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동학 정신으로 그것을 갖다가 혁파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소환도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환도에 동학이 처음으로 유입된 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입니다. 1894년 6월에 동학농민혁명군 몇 명이 해남을 거쳐서 완도군에 있는 노화도와 소환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동학군들은 이 두 섬에 기거하면서 동학을 전파하고 동학혁명군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모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인지한 완도 가리포진의 관군들이 노화대에 가서 동학도 65명을 압송해 경중에 따라 조치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환도에서는 동학에 접이 생기고 접장을 둘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동학의 접주는 나성대이고 나성대는 장흥 출신으로서 동학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소환도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도 주민들은 동학군들의 굉장히 호의적이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장정들은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환도에서 동학도들이 잘 포도 활동을 하면서 잘 주민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던 홍종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종우, 김옥균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환도에 경유했다가 소환도에 동학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관에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1894년 12월 소환도에 이강욱, 남인홍, 이순직 등 소환도의 동학도들 3명이 청산도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를 집행하고 조정의 보관이가 바로 검은도 첨사로 있었던 권동진이라고 합니다. 권동진은 이후에 천도교의 주요 인물이 되는데 그 당시는 천도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은도 첨사 권동률이 관에 보고한 어떤 기록을 보면은 여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본진의 소환도에 있는 난류 이강욱과 남인홍, 이순칙이 장흥의 비루와 연결하여 해남섬에 접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강욱 등 세 놈을 당일 오시에 군민을 크게 모아놓고 총살하여 사람들을 경계하고 나머지 박경삼 등 네 놈은 모두 죽도록 엄하게 곤장을 때리고 부러졌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동학군정실기 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학의 어떤 동학도들에 대한 어떤 탄압을 일삼았던 권동진은 이후 189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에 권동진의 형도 무인 출신으로 장교로 있었는데 형의 어떤 형의 부탁과 함께 을미사변에 가담하게 되어서 결국 1895년 12월 일본에 망명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이 바로 일본에서 천도교 3세 교조 의암 손뱅이 선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암 손뱅이 선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반하고 존경한 나머지 의암 손뱅이 선생의 권유를 받아서 천도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후 1906년 손뱅이와 함께 귀국하여 천도교 주요 직책을 맡고 천도교 대언을 갖다가 작성하는 등 천도교 주요 직책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3.1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1927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간의 창립시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권동일이라는 인물은 18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동학을 탄압하는 정부의 관료였는데 이후로 의암 선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요 사진에 보는 앞줄의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권동균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암 선뱅이 선생, 그다음에 오른쪽이 양한목 선생이고 뒷줄 왼쪽 첫 번째 인물이 유명한 오세창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섬이 하나 나오죠. 이 섬은 등대가 보입니다. 이 등대가 보이는데 가운데 전면에 보이는 조그만한 등대 있고 또 커다란 등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소환도에 있는 당사도라는 섬에 있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섬은 1909년에 세워진 곳이고 큰 등대는 최근에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당사도에서 1909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909년 1월 일제는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당사도에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왜 등대를 세우게 되냐면은 인천이나 목포에서 일본의 어떤 필요한 물자나 무기들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어떤 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길목에 있는 당사도에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당사도에 등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 1월 달인데 2월 달에 이 사실을 알고 동학군에 있었던 이준화를 중심으로 해서 6명이 이 당사도 등대 절벽으로 올라가서 일본 등대직이 3명, 등대수 4명을 죽이고 등대 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의거를 감행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고 기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침략의 전진기지 혹은 일제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당사도 일본이 세운 등대를 파괴한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식민 투쟁이었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당사도 등대 습격은 1910년, 20년대의 소환도 항일운동의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도 등대 습격의 의거는 바로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3.1운동이 일어났는데 1919년 3월 15일 날 완도읍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군중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4월 1일인데 그 충청도에 있는 3.1운동보다도 15일이나 빠르게 3월 15일 날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완도읍의 3.15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바로 소환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천도교 지방 조직을 통해서 완도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약 한 1000여 명 정도의 완도 주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3.1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거 직후에 바로 1920년대에 소환의 배달 청년이라는 항일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송내호, 정남국이라는 소환도 출신의 어떤 젊은이들이 주도 아래 약 100여 명의 회원들로 배달 청년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민족의식을 기르는 독서와 강연회를 열고 생산조합 방식으로 협동노동을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단체였던 리를 중심으로 노농단체의 조직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친일 면장이나 일제경찰 하여튼
친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말과 일체의 물, 일체의 불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불온 동맹이라는 어떤 실천을 맺고 했다고 불온 동맹을 실천했다고도 합니다. 이 배달 청년회는 서울의 청년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1926년 배달 청년회 노농회 기념 사진이 합동 기념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배달 청년회는 우리나라 청년 활동에 굉장히 효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 시켜 먹거나 할 때에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 창업자가 바로 소환도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네이밍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얘기하기를 소환도에는 배달의 청년이라는 1920년에 결성된 어떤 항일 조직이 있었다. 그래서 배달이라는 것은 옛 우리의 상고였던 나라 이름이었는데 이걸 그 정신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하면은 뭐 배달, 딜리버리 이런 어떤 개념이 우선 떠오르는데 사실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거기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이어서 1922년에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송내오 정남국 등에 의해서 수의 위친계가 결성이 됩니다. 의로움을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항일운동 조직이었습니다. 1차로는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되는데 2차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심지어 경상북도까지 조직원을 둘 정도로 굉장히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독립금 자금으로 만주와 중국으로 전달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 군관학교에 2명의 조직원을 파견했고 중국 북경에도 파견하고 간도 용정에도 파견하고 굉장히 국내를 벗어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묘는 표지석은 소환돌 출신 박화국이라는 젊은이의 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간도 용정에 가서 대성학교에 다니면서 항일운동에 매진하다가 병이 걸려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가 이른 나이로 28살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환도에 이렇게 묘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소환도 항일운동의 기점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 소유권 반환 투쟁이 되었습니다. 1905년에 일제는 을사늑약 조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어떤 행위를 일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 사업을 벌여서 소유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몰수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친일파 혹은 친일파 왕족에게 주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환도는 왕실의 국납전이었는데 일제는 이 소환도의 소유권을 친일파 왕족인 이기용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소환도 주민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어서 1909년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기나긴 투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소환도 토지 개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1909년에 시작해서 1921년에 끝나게 됩니다. 소송 제기 투쟁 13년 만에 승리하게 됩니다. 반봉건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소환도 토지 반환 투쟁은
소환도 항일운동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대한 전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토지 소유권 반환투쟁 승리 기념비도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 창업자가 일부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반환 투쟁의 중요한 결과물이 뭘까요? 바로 학교 설립입니다. 당시 소유권 반환 투쟁에서 소환도 출신 4명이 대표를 해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소환도 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공덕비를 세워주려고 하니까 이 4사람이 극구 사양하면서 공덕비보다는 학교를 세워서 항일 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자, 이런 식으로 권유해서 면비들이 아주 찬성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1923년 5월 16일 날 사립소환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아주 민족적이고 유능한 지식인들이 교사로 오게 되고, 학생들도 인근 강진이나 청산, 해남, 제주에서까지 올 정도로 사립소환학교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미신타파, 좋은 폐지, 언어평등, 남녀평등 등을 가르치고 토론활동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1923년에 찍은 사립소환학교 전경이 되겠습니다. 사립소환학교는 일본 국경이라도 일장기를 달지 않고 섬 주민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교육을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일제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학교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사립소환학교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폐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926년 일제는 사립소환학교를 폐쇄할 1단계 작업으로 바로 인근의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현 소환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설립한 공립소환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한 30명이 불과했는데 사립소환학교 학생들은 150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도 주민들이 아예 작정하고 일본인이 만든 공립소환학교에는 학생을 보내지 않고 극히 일부의 친일파 그리고 일본인들만 공립소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제는 1927년 5월 소환학교가 독립군과 사회주의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진정을 내세우며 강제 폐교 조치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진정도 일제의 공작에 의해서 친일파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사립소환학교 복교운동을 벌이고 심지어 일본 해외에서도 복교운동을 벌치는데 일본 대판에서는 4,000명의 조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소환학교 강제 폐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집회의 주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소환도 출신 제1조선노동 총동맹위원장 정남국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은 기사가 나와 있죠. 1927년 6월 6일자 보면은 바로 조선일보 기사가 되겠습니다. 대판에 개최된 총독 실정 공격 대회, 회중 4,000명이 모였고 800명의 경관이 출동해서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기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복교운동을 펼쳤지만은 결국에는 일제에 의해서 사립소환학교는 강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 2005년에 원래터의 사립소환학교를 소환도에서 복원하게 됩니다. 바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에 소환노농대성회가 결성이 됩니다.
1924년 3월에 결성이 되는데 주로 배달 청년 회원들이 주동하여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노농 대성의 회원들이 곧 배달 청년 회원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각 리에 노농 단체를 조직하고, 즉 노동자 농민 단체를 조직하고 그 이외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작계와 공동 어장계를 만들어 공동 노동에 힘썼는데 특이한 것이 바로 마을의 단이라는 조직을 가동을 해서 협동 노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소환도 출신인데 제 어릴 때의 기억을 보면은 소환도에 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 소환도 주민이 우리 마을의 가구가 약 한 270, 80가구 정도 됐는데 이 270, 80가구를 4개의 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으로 나누어서 저는 2단에 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단이 뭐냐? 약 한 7, 80명 정도, 7, 80가구 정도 되는 이 규모로 해서 마을의 공동 어떤 노동, 취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 노동에 대해서 단별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어떤 해산물 채취라고 할 때 공동으로 가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으로 수확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알고 보니까 1920년대 소환노농 대성회에서부터 이렇게 유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경작계, 공동 어장계는 바로 천도교에서 했던 조선 농민사가 추진하던 공동 경작계에서 아마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노농 대성회와 배달 청년회에서는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암태도 소작쟁이의 성금도 보내는 그런 어떤 일도 하게 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6할, 7할 정도 받던 소작료를 4할로 내려달라는 어떤 소작쟁이를 하게 되어서 1923년에 시작해서 24년에 끝나는 투쟁이었습니다. 이거하고 소환도의 토지 소유권 반환 투쟁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소환도 주민들은 소작료 인하 투쟁이 아니라 아예 소환도의 소유권을 갖다가 돌려달라는 그런 투쟁을 해서 결국 13년 만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어떤 소환도 암태도 소작쟁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926년에 사상단체로서 살자회라는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소환도의 항일운동은 동학정신 플러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회주의 사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소환도의 항일운동 10년, 20년대의 항일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항일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어떤 절정인 단체가 바로 사상단체 살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자회는 아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단체였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상을 제시하는 사회주의는 그 당시 젊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항일운동, 독립운동도 바로 이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도는 특히 이러한 반봉건, 반식민지 경향과 함께 특히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한
어떤 섬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 갈등 속에서 많은 비극을 발생했다.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은 사활자회 창립총회 기사 1926년 동아일보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7년 1심단이 결성이 됩니다. 이 1심단은 수의 위친계하고 거의 비슷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수의 위친계가 사실은 활동이 여러 조직원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몇 년 뒤에 1927년에 수의 위친계의 어떤 활동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결성이 되어서 광동에 있는 중국 광동에 있는 황포공관학교에 조직원을 보내기도 하고 일본에도 김장한, 위경량, 이순환, 정광택 같은 조직원들을 파견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다음에 느끼도록 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환도의 사립 소환학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는 옥중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항일 민족 운동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들은 주로 만주에서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사립학교 교사 중에는 빈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만주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서울 청년들도 잘 모르는 독립군가를 소환도 주민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꿰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환도 주민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의 한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옥중가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마지막 끝 신우주 감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해 되었나 이제부터 너와 나의 둘 사이에 잊지 못할 관계가 생기었구나. 앞뒤를 살펴보니 철관문이요 곳곳에 보이는 것 붉은 옷이라 슬프도다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악행 당할 때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나 장래일을 생각하니 즐거웁도다. 여보시오 같이 나갈 우리 앞길에 추워라도 낙심 말고 같이 나가세. 행군가락에서 또 하나인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정기 무릅쓴 계림 남아야 마음속에 칼을 간지 몇 해였던고 우리 손에 뽐내이는 문무의 칼은 동포들의 혈관에 새로움 준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이 바로 소환도 주민이었고 학교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소환도 항일운동의 조직체들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1920년에 배달 청년회로부터 시작해서 1922년 수의 위친계, 1924년 소환 노농대성회, 26년 사활자회, 그 다음에 1927년 1심단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환도 항일운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송내호, 정남국이라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환도의 항일운동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분의 항일운동의 궤적은 너무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내호는 소환도 출신으로서 서울에 유학 가서 서울중앙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전체 2등으로 졸업하는데 바로 몇 년 뒤에 만주에 있는 무장투쟁단체 대한독립단 전라지단 조직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도에 내려와서 교사로 있으면서 항일운동 인재들을 길러내게 되고 1927년에는 신간의 창립 시
본부 상무감사로 근무하면서 5인의 규칙심사위원,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검사위원으로도 활약한 어떤 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928년 34살의 나이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옥중 후유증으로 타계하게 됩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정남국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소환도 출신으로서 이분은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립소환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이 정남국 선생은 제1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집행위원장 신분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4,000명을 집결시켜서 사립소환학교 폐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굉장한 활동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역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소환도 항일운동의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후의 과정 속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설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50년 6.25 전쟁 직전과 직후에 보도연맹 사건이 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익의 이름으로 희생당하게 되는데 소환도에서도 270명이 넘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도 시체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렇게 수장당했다라고 마을 어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소환도에는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로 소환도가 사회자유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이런 활동의 이력 때문에 오랫동안 소환도는 정상적인 항일운동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도 오히려 좌익 사회주의자들 빨갱이들의 어떤 행위로 매도되면서 그 후손들은 계속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소환도에 일어났던 빨갱이섬, 한국의 모스크바, 남해의 모스크바, 주로 이제 경찰들 쪽에서 많이 불려진 별명인데 이런 식으로 낙인 찍혔던 빨갱이섬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9년 동덕여대 이균현 교수가 사회화 사상 1989년 9월호에 해방의 땅 소환도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고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9년 8월달 한겨레 신문에 또 대문짝만하게 큰 사진이 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해 외딴섬 묻힌 항일 비세기 안간힘해서 이 신문의 내용은 바로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항일운동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할 수가 없이 숨죽여서 지내온 어떤 소환도인들의 어떤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도 주민들은 1990년에 이쪽하는 섬에서 바로 소환 항일운동 사료집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면 단위의 조그마한 어떤 곳에서 이런 항일운동 사료집을 펴낸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환도 항일운동의 동학적 바탕과 사회주의 경향을 우리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환도 항일운동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강한 연대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섬 주민들 간의 내적 연대와 국내외 지역과의 외적 연대, 즉 네트워크가 작동하였습니다. 서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환도 주민들은 동네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연대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환도 토지 소유권 반환 투쟁을 할 때도 면민들이 합심해서 해서 이겼을 때도 그걸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것은 굉장히 강한 연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소환도 항일운동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더 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도 출신의 아까 말씀드린 송내호, 정남국이라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소환도에는 대단한 지주나 양반 가문이 없어 계급 간의 신분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신분 갈등이 바로 소환도 항일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바로 시대와 짝하는 사상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도교 경전에 보면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 말씀하신 용시용활, 때에 맞춰서 모든 걸 생각하고 움직이라, 그런 어떤 법설도 있는데, 소환도 항일운동은 동해라는 정신, 동학이라는 정신이 바탕에 깔고 그 당시 새로 들어왔던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소환도 주민들은 높은 교육열로 유명했습니다. 1910년부터 학교를 세우고 신교육을 받아 문맹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소환초등학교 일제강점 20년 때입니다. 소환 20년 저 이후가 되겠네요. 소환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인지는 모르겠는데 44명인가 40 몇 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2명을 제외한 42명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환도 사람들은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외지로 자식들을 공부를 보내는, 유학을 시키는 그런 어떤 섬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뛰어난 어떤 교육열 때문에 외지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의식이 튀어서 이런 항일 독립운동에 매진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정학적 요충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소환도는 인천과 목포에서 제주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육지에서 제주도 갈 때는 추자들을 거쳐서 갔지만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소환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소환도. 지금은 이제 또 추자를 거쳐서 가게 되지만은 소환도라는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일본을 건너갈 때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굉장히 지리적 욕춘지이기 때문에 소환도 주민들은 옛날부터 외지의 어떤 문물과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뜨이고 외부에 일찍부터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6가지 특징, 강한 연대의식, 뛰어난 지도자, 그 다음에 약한 신분 갈등, 그 다음에 시대와 짝하는 사상,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지정학 요충지,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소환도 항일운동을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소환도는 항일운동의 계승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념탑,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렇게 소환도 항일운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소환도라는 조그마한 면 단위의 섬에서 항일운동 기념탑과 기념관까지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은 소환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립 소환학교를 복원했고 태극기 마을을 선포했습니다. 소환도에서는 2013년부터 소환도에 있는 약 한 1,500가구, 1,300에서 한 5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한 1,500개 정도가 360일 날마다 펄럭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일운동의 선조들의 항일운동의 뜻을 잊지 않는다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린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소환도는 전국적으로 태극기 마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국 100일장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환도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가 세 척이 있습니다. 첫째 배 이름은 대한호고, 두 번째 배 이름은 민국호고, 세 번째 이름은 만세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는 정신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련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책도 이렇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분 다 한 분은 고려대 교수 출신이고 한 분은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두 분이 책을 펴냈습니다. 소설책인데 하나는 등대, 하나는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두 책 다 공이 바로 주제, 소재가 동학입니다. 동학. 이 등대는 말 그대로 1909년 당사도 등대 습격 의거를 그리고 있는 어떤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환도 항일운동의 계승 작업이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교수는 소환도, 그 다음에 독도, 울릉도, 제주도에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분관을 설치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소환도는 우리나라 항일운동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바로 소환 선열들 앞에 바치는 노래를 쓴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뜻이 있어 이 한 점 찍을 적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면서 지켜내라. 나라와 결의의 등불 너에게 맡겼더니라. 망국의 하늘 품고 산천이 캄캄할 때 옥에 갇히시고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온몸을 불태워서 이 역시 비추었거늘 저 바다 바람결에 듣느냐 임의 함성 오늘 또 우리 가슴에 불길로 타오르나니 길이 빛날 그 이름 민족의 섬 소환이여. 최금동이라는 작가가 쓴 시인데 소환 선현들 앞에 바치는 노래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환도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중에 한 곳입니다. 보길 소환 청산지구입니다. 여기 보길도 청산도를 아마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앞으로는 소환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환도, 보길도, 청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길도는 문학을 품은 섬, 청산도는 자연을 품은 섬, 소환도는 역사를 품은 섬. 그래서 여러분 보길도를 가셔도 좋고 청산도를 가셔도 좋고, 그렇지만 소환도는 꼭 한번 들러보시고, 소환도에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유구한 항일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고 그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소환도에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항일운동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